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어매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불이 났어. 엄마, 더 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하지 말고 내 곁은 얘기랑 그런 거 버려.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지난주에 있었던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지금 많은 분들의 한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그때 당시에 그 호텔 안에 계셨던 분들의 목소리,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초로 신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19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전화상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접수된 119 신고입니다. 일단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죠. 이 최초 신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부천 중동의 무슨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119 신고 접수하는 요원이 있죠. 어디요? 중동 어디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호텔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전달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 명확하게 않았는지 이 접수 요원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천에 무슨 호텔이요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 호텔이 어디라는 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이 가죠. 그러자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 이 최초 신고자분들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불이 시작된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인데 대피는 하셨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피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 대피 먼저 하세요. 대피. 그리고 나서 이 신고자분이 약간 한탄 또는 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대화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함원구 을지대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제 안전공학 관련해서 좀 전공하신 교수님인데요. 이 신고자 굉장히 급해 보여요. 지금 저렇게 글로만 봐도요. 당시 이 신고자분은 무슨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까? 네, 지금 최초 신고하신 분 같은 경우에 예. 그 810호라고 정확하게 호실까지 그 말씀을 해주신 거 보면 예. 해당 그 8층에 해당되는 예. 그 평면 그 층에 예.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상황 자체로 보면 일단 119 그 소방 접수하는 분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연기가 복도에 그 쌓이는 시간이 83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이미 신고를 하고 그때 전화로 신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네네. 연기가 막 차오르고 위험한 상황. 그렇습니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불과 1분에서 2분 사이에 예. 연기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신고가 이루어졌던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119 신고 대화 내용을 봤을 때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여러 차례 위치를 묻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대피를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유도하거나 예. 아니면 실제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예.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부분의 확인에 급급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신고에 대한 어떤 그 접수받는 요령이기도 하겠지만 예. 이 경우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그 감안한다면 예. 좀 더 좀 구체적인 가이드가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늦은 후회입니다. 물론 이 접수를 받으시는 분, 이 요원도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뭔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위치를 말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묻게 되고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저 상황에서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뒤늦은 아쉬움인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금 뭐 초기 좀 파악한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네요.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졌고 이 불똥이 소파와 침대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파 침대면 이게 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불똥이 튀자마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발화 지점은 이 호텔의 810호로 일단 보이고요. 벽걸이 에어컨 아래 소파, 그리고 바로 옆에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한문구 교수님, 네, 네. 에어컨에서 튄 불똥이 하필이면 또 근처에 소파와 침대가 있는 위치. 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천이 타면서 유독가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그 발화가 되는 요 부분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전, 특히 이제 쇼트라고 하죠. 합선에 의해서 아마 불똥이 튀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보통 이 누전이나 합선이 되면 예. 사실은 뭐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이 전력이 차단이 됐어야 돼.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러죠. 무슨 전자기기에 누전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네, 그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전개 과정을 보면 최초 투숙자가 또 냄새가 난다,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징후를 또 얘기를 한 과정에 보면 이런 그 정기적인 어떤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 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애국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합선에 의해서 불똥이 튀면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용융이 된 그 불똥이 튀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천이라든가 소파에 부착이 되면 예. 여기서 이제 2차적인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누전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똥이 튀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불똥이 예를 들어 식탁이라든가 뭐 유리가 깔려 있는 게 튀었으면 발화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꺼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소파가 그 근처에 있었다. 이게 역시 또 아쉬운 지점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누전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차단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일단 안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 부분 하나 따져야 되고 에어컨에서 왜 누전이 발생한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 노후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벽걸이형 에어컨들을 뭐 굉장히 노후한 설비니까 뭐 예. 누전이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제 습도가 높은 시절에는 뭐 트래킹 현상과 같은 뭐 이런 누전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제때 전기가 차단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전력량이 크다 보니까 예. 상시로 이 두꺼비집이 차단이 되니까 아예 그 부분을 혹시라도 무력화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뭔가를 조금 조치를 좀 하면 안 되는 건데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통 가정집에서도 순간순간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그런 공산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지금 네. 경찰이 이 호텔 업주 등에 대해서 뭐 입건을 하고 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향후 이 업주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거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고 그럼 일반적인 살인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처해지는 그런 살인죄보다는 예.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형법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기본이거든요. 치사의 경우에. 네, 치사의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위중한 경우에는 좀 가중이 돼가지고 예.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에서는 권고하는데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치셨기 때문에 뭐 법정 최고형이 그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징역 5년이 될 것이다. 그 이상을 갖다가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겠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지금요. 한문규 교수님. 네. 이게 이 화재가 처음에 나오고 그 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이제 아까는 이제 화재 원인 그리고 네. 왜 이게 불이 시작이 됐을까 이걸 좀 따져봤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화재가 나서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당시에 에어 매트리스와 함께 사다리 차는 왜 사용할 수 없었는가? 사다리 차를 그 건물 그 호텔 건물 외벽에 대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뭐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당시에 그 사다리 차가 예. 그 인근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럼 일단 그 소방대원들 역시도 만일의 사방에 대비해서 사다리 차를 동원을 일단 한 상태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예. 동원이 돼서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 지금 소방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면 예. 보통 일반적으로 사다리 차를 전개하려면 한 7m 정도 이 아웃트리거라고 해서 이 전도를 방지하는 자치를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그 거리라든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다리를 실은 그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다리 네네. 차가 그리고 높이 올라갈 텐데 그럼 그 차 주변으로 상당한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웃트리거라는 것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도 이제 예. 양 옆으로 날개처럼 벌려서 땅에 지지하는 그런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런 그 아웃트리거 전개에 대한 충분한 그 이격거리를 확보 못했다라는 게 발표인데 예.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 고가 사다리 차를 운영하는 예. 소방 인력이 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화재에서도 소방 고가 사다리 차는 전개를 못했는데 예. 민간 예컨대 이삿짐 센터 차량이 지나가다가 전개해서 구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오. 소방 뭐 그 경험이 많은 예. 고가 사다리차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은주 의원이 관련 또 질의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좌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거 역시 또 아쉬운 점이네요, 지금요. 사실은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이 얘기가 논의 대상에 올라갔거든요. 특히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스프링클러 장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설명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상의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강화됐지만 과거에 있었던데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 그러니까 뭐 10층 이하들은 여전히 없는 곳이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좀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뭐 어제 이제 정부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건 기다려볼 문제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 에어매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한문구 교수님, 사실은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역할을 했더라면은 뛰어내리신 두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과연 에어매트를 이 전개할 때 매뉴얼이 있기는 한 건가? 그리고 이게 뒤집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전히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그 에어매트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공기안전 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정확한 매뉴얼이 사실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소방대마다 예. 서로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아, 뭐가 같은 규격이 된 다른 어떤 똑같은 기준에 만든 게 아니라 각각 그냥 알아서 구해서 쓴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런 소방 제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소방검정공사 지금 이제 안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안전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인증이라는 부분을 해주는데 이마저도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그 점검이라든가 인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설치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에어매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약간의 이제 문제 제기죠. 이거 너무 낡은 것을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나 있고요.
그 에어매트를 전개할 때 공기 주입이 충분히 된 거 맞는가라는 또 지적 의문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심지어 이제 뭐 거꾸로 전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구조자가 뛰어내리면 예. 그 내 모퉁이에서 사실 벤트가 돼야 돼요. 당연히 이제 공기가 빠지면서 예. 그 충격을 흡수하는 예. 이런 장치들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기를 주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졌는지 예. 그리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평탄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구자한테 어떻게 뛰어내리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렇겠죠. 안내를 좀 해야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부재한 이런 좀 총체적인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아니, 에어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위로 뛰어내리신 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이런 강에서 아까도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층 건물 화재할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번 호텔은 이게 10층 미만, 뭐 9층짜리라고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상의 요즘에 워낙 아파트도 그렇고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층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5층까지, 그다음에 10층까지, 30층까지 그리고 50층 이상 각각 뭐가 좀 달라요. 가장 효율적인 대피 방법 또는 회피 방법이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서 네. 한문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요. 층별로 굉장히 다르네요. 지금 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긴 조금 좀 그렇고요. 지금 이제 5층까지 이제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빨리 탈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에어매트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왕관기도 실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10층 정도까지는 왕관기를 쓰는 게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10층조에서 에어매트는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왕관기를 써라. 계속 그 화면 좀 다시 보여줄까요? 층별로 돼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일단 10층은 왕관기를 쓰는 게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30층 정도까지는 사다리차 구조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다리차가 커버할 수 있는 높이가 이제 30층 정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설비들에 대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한계점을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은 계단을 통해서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엘리베이터는 또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피난층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25층마다 혹은 30층마다 그 리퓨지 에어리아라는 것을 둬서 층 하나 전체를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독립된 구역을 만들어 위기 있습니다. 상황을 위해서 대비가 굉장히 고층, 50층, 60층 이런 게 요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100층에 있는 분이 뭐 지상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단 참을 두듯이 안전한 거점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층별 상황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함홍 교수님 말씀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방법은 쓸 수 있답니다. 5층 정도까지는 에어매트 사용하면 안전할 수 있답니다. 높이도 있어서. 근데 요번에 사실은 5층 이상에서 뛰어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10층까지는 왕관기 이용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30층까지는 사다리차 구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50층 이상 굉장히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피난구역이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글로 신속히 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 10층까지 저 왕관기요, 왕관기. 왕관기를 보신 분도 있고 왕관기요?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왕관기 사용법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 좀 있거든요.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고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속도 조절기와 후크를 연결합니다. 다음 지지대에 연결하고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안전고리를 조여 고정합니다.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창밖, 내려갈 곳을 향해 내려놓습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합니다.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움켜잡고 난간에 걸터 앉습니다.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벽면을 마주보며 하강합니다.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옵니다. 사용법을 봤어요. 근데 약간 당혹스러운데요. 조혁신 변호사, 네네. 왕관기 사용법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예. 급박한 상황에 아무런 훈련도 없는 상황에서 저 완강기에 의지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왕관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저 왕관기가 이제 공간이 베란다든 공간에 설치돼 있는데 네네. 그 밖이 막 연기가 가득 차고 불이 차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저거를 다 열고 몸에다 끼고 차분하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글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저런 요령에 따라가지고 몸을 창밖으로 던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 전 국민 상대로 저런 거 뭐 일률적으로 교육을 해도 저게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저는 사실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문기 교수님, 이거 왕관기가 이때도 저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 실효성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뭐 사실 그 왕관기를 사용해서 실제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없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실제 화재 상황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피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설치는 돼 있다면서요, 지금 높은 건물들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거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10층 이하의 층은 반드시 이 왕관기를, 그러니까 양방향 피난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양방향 피난이 안 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왕관기를 설치하도록,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게 가장 급박한 상황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뭔가 답답한데 정말로 이거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 왕관기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후의 보루인 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약자라든가 뭐 이 사실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뭐 왕관기로 양방향 피난이 됐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이 예. 부분도 많이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문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건물에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네네. 문 밖에 나가니까 이미 연기는 자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화재가 난 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철근 콘크리트, 뭐 내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건물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실제로 이번 화재의 경우처럼 복도라든가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면 본인이 방화문을 닫고 예.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어. 문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젖은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예. 최대한 버티면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서둘러서 피난을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화염이라든가 특히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피난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뛰어나가다 질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고들, 약 그 화재 사고의 40%가 예. 실제로 화재가 난 층이 아니라 4층에서 불이 났는데 예. 10층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무리하게 피난을 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홍보가 되고 적절한 행동 요령들이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쉴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라.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왕관기 관련된 내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